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챕터 7 결산분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이라는 거는 12월 말, 즉 회계기간이 종료한 후에 추가적으로 한 절차죠. 그래서 기중에 있던 거래를 이용해서 뭔가 플러스 알파를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건데요. 참고로 회계 프로그램에는 수동으로 결산하는 법이 있고요, 자동으로 결산하는 법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결산, 수동결산에 관련된 내용을 보시고 그 순서도 좀 잘 익히셔야 될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280페이지 나와야지. 280페이지. 그 280페이지의 내용을 보시는데요. 일단 그 결산분계는 결산일에 수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전산회계 이금에 나오는 거 총 8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3가지가 자동결산이고요, 5가지가 수동결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약간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물론 8가지를 다 수동으로 하셔도 되는데 전산회계 1급부터는 자동결산이 좀 보편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산회계 2급에서도 자동결산 하는 법을 좀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0페이지 밑에 결산자료 입력 메뉴하고 일반전표 입력 요 사항이 있죠. 요거 암기하시고요. 그 위에 보시면은 결산분계 항목 8개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암기하세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281페이지에 결산자료 입력 메뉴 이용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뭐 화면을 좀 이렇게 캡처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건 뭐 실전에 한번 문제를 풀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책에 있는 거는 일단 예시 화면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메인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결산자료 입력이 있죠. 요걸 클릭하시면 되고요. 요거 이용할 때 그 매출원가 설정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거 간단히 보시고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1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 뭐 쭉 설명이 나와 있죠. 예. 요거 이제 문제를 좀 보면서 보면 되고요. 그리고 28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연결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앞에서 외상매출 분계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결산할 때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외상매출을 틀려버리면 대손충당금 문제도 다 틀려버린다고요. 그죠? 금액 자체가 달라져 버리니까. 그러면은 일반전표 입력 문제하고 결산 문제가 다 2개를 동시에 틀려버리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외상매출 문제가 틀렸다고 하더라도 뒤에 대손충당금 계산할 때 공식 자체를 맞게 했으면은 뒤에 건 맞게 해준다는 겁니다. 즉 데이터가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에는 앞에 게 틀려도요 뒤에 거에 영향이 안 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대표적으로 대손충당금하고 그 다음에 매출원가 구하는 경우 있죠. 상품거래 잘못 회계 처리하면은 매출원가 기말재고 잘못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앞에 거 틀려도 뒤에 건 맞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예. 제가 자세히 또 교재에다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결산을 할 때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봐야 되는데요. 처음에 수동결산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283페이지에 보면은 그 수동결산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죠. 총 7개가 있는데요. 얘네 중에 일부는 다른 내역에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한번 입력을 해보죠. 수동결산은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서 하는데요. 날짜를
12월 32일자로 해가지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실게요.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미수액 8만 원을 계상하다고 되어 있죠. 자, 이자를 내년에 받긴 하는데 올해 기간에 속하는 이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분계 어떻게 한다고 했죠? 차변에 미수 수익 8만 원 또 치시고요. 대변에 뭐라 하면 되죠? 대변에 이자 수익이라 하면 되죠? 대변에 이자 수익. 자, 이렇게 엔터를 치면 됩니다. 이자 수익. 치고 화살표로 이동해서 엔터를 딱 쳐주면은 분계가 맞게 되어 있는 게 확인되시죠? 그죠? 예.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론 문제 봤을 때는 미수이자 같은 거 계산했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의 추세를 보면은 결산분계 입력할 때는 그냥 금액을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계산해야 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객관식을 푸실 수 있다면은 당연히 풀 수 있죠. 그죠? 당연히 풀 수 있어요. 예. 제가 이론할 때도 다 설명을 드렸던 거니까 실기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저희 마지막까지 왔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좀 헤매시면 곤란합니다. 물론 모를 수는 있는데 그럼 빨리빨리 복습해가지고 시험 준비를 해주셔야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단기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 이자를 계상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자 비용을 올해 계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 비용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차변의 이자 비용 이렇게 하시고요. 화살표로 이동하신 다음에 얼마예요? 55만 원이죠? 55만 원. 엔터를 치시고 아직 안 받았으니까 대변의 미지급 비용이죠? 대변의 미지급 비용. 일반적으로 기말 결산할 때는 미지급 비용을 씁니다. 미지급 비용 이렇게 하시고 55만 원. 네,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요. 자, 10월 1일에 지급한 보험료는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분을 미리 지급한 것이다. 지급 시 비용 처리함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재에는 그죠? 문제에는 금액이 안 나와 있어. 그냥 10월 1일 날 분계가 어떻게 돼 있다라고만 돼 있지 금액이 얼마인지가 없어요. 그 금액 어떻게 확인하냐? 여기서 10월 1일을 쳐도 되지만은 그러면은 다시 갔다가 또 와야 되니까 요 메인 메뉴에서 분계장을 본다. 분계장. 자, 분계장을 보면서 비교를 좀 해보죠. 자, 10월 1일. 그래서 10월 1일부터 10월 1일 하시고요. 그냥 엔터를 쭉 치면은 전체 분계가 나옵니다. 자, 보시면 세 번째 보험료 나오죠. 보험료, 그죠? 비용으로 24만 원을 처리했습니다. 근데 이 3번 문제 보시면은 이걸 다 선납한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 속하는 비용을 뺀 나머지는 내년으로 넘겨야 되죠. 그러면은 선급 비용을 써가지고 보험료를 줄여야 한단 말이에요. 자, 계산 근거는 뒤에 있습니다. 뒤. 그래서 284페이지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자, 10월에 회계처리는 이렇게 돼 있고요. 10월 1일. 자, 올해 보험료는 얼마가 돼야 돼요? 일단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그럼 올해는 3개월이고요.
전체 보험료는 10월 1일부터 6월 30일. 9개월치네, 9개월치. 그죠? 그럼 9개월치 중에 3개월치가 올해 비용이니까 3분의 1이죠? 그럼 그 284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올해 비용은 전체 24만 원에서 3분의 1, 8만 원 돼야 되니까 24만 원에서 16만 원을 줄여야 올해 보험료 8만 원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은 선급 비용은 16만 원 했는데 그 근거는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자칠판이라 필기가 조금 애매한 감이 있는데 그냥 말로 설명해도 될 것 같긴 해요. 예.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론을 안 상태에서 이걸 보는 거니까요. 자, 이거 닫으시고 자, 세 번째. 자, 차변의 선급 비용. 자, 선급 비용.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16만 원이죠? 자, 16만 원. 다시 한번 입력해 볼게요. 16만 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보험료, 판관비, 그죠? 엔터 친 다음에 이렇게 화살표로 이동해 주시면은 되겠다는 거죠. 자, 엔터 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2월 31일입니다. 12월 31일. 네 번째 거. 단기분 소모품 미사용액은 20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소모품 구입 시 비용 처리했다고 나와 있네요. 그럼 비용 처리했던 거 중에 20만 원을 소모품으로 다시 원위치 시켜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차변에 소모. 참고로 소모품비 같은 경우는 두 글자만 넣어요. 두 글자. 그래서 소모 이렇게 치고요. 자, 엔터 칩니다. 그거 쭉 나오잖아요. 그 소모품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넘어간 다음에 2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변에 소모품비 판관비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예, 2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까지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5월 20일에 발생한 현금 가부족은 기말 현재 사용처를 알 수가 없어서 잡손실로 처리하다 돼 있죠. 그럼 차변의 잡손실, 대변의 현금 가부족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잡손실, 그죠? 잡손실 자, 하시고요. 금액이 얼마예요? 금액이 3만 원이죠? 금액이 3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그 대변에 현금 과부족 입력하시면 되죠. 예.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이론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그죠? 네. 그리고 인출금하고 단기매매 증권의 공정가액 계산이 나오는데 요거는 합계 잔액시산표를 보고요.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12월 말 현재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반대 분괴를 하겠죠? 그래서 합계 잔액시산표. 자, 여기 클릭을 하시는데요. 자, 12월 30일자 보십니다. 자, 12월 31일. 문제에서 인출금 잔액을 자본금으로 대체하다고 되어 있어요. 인출금. 그 인출금이 얼마인지 봐야겠죠? 자, 인출금은 자본 항목에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자, 인출금 8만원이죠. 8만원. 그죠? 요 인출금을 자본금과 상기하는 분괴를 합니다. 인출금이 원래 차변 항목이죠? 요 클릭해 보시면, 그죠? 클릭해 보시면은, 차변에 인출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인출금을 대변으로 보내고 자본금을 차변에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전표 입력 다시 가보시면은요. 차변의 자본금. 그죠? 차변의 자본금. 자본금. 엔터 치시고 8만원이죠? 8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변에 인출금 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분개하시면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단기매매 증권의 금액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기매매 증권이 65만 원이었죠, 그죠? 근데 기말 현재 공정가액이 70만 원이래요. 그럼 단기매매 증권이 5만 원 증가한 셈이 되니까 우리가 과거에 봤던 대로 차변 평가 이익을 계산해야겠죠? 차변에 단기매매 증권 5만 원이죠? 65에서 70으로 올랐으니까 5만 원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변에 단기매매 증권 평가이익 이렇게 하시면 될 건데요. 단기 여기는 단기 투자 자산으로 되어 있구나. 이걸 좀 바꿀게요. 네, 바꾸겠습니다. 계정가무 및 정의등록에서 905번 있죠? 905번. 여기서 이걸 바꾸면 돼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예. 네. 바꿔서 하면 되죠. 뭐. 이거 하나 바꿔주세요. 예. 바꿨죠? 바뀝니다. 그래서 일반전표 입력 다시 가셔가지고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하면 되죠. 증권 평가이익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동결산 8개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면 되죠, 그죠? 창을 늘렸다 줄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붕괴를 클릭하면서 확인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저희 붕괴가 총 7개죠? 예. 그래서 이자 수익, 이자 비용, 선급 비용, 소모품, 그 다음에 잡손실, 자본금, 단기 매매. 예, 이렇게 수동 결산을 했습니다. 284페이지하고 5페이지에 보면은 다 설명돼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요거 보고 천천히 따라 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하고 싶으면은 이걸 전체 클릭한 다음에 F5 눌러서 삭제하시고요. 그 다음에 휴지통 비우기 있잖아요. 그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F5 눌러서 삭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삭제한 데이터 있죠? 이거 클릭한 다음에 이거를 완전 다 휴지통 비우기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거 다시 입력을 하면 되는 거죠. 다시 연습하고 싶으면은 지우고 다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저희가 지금 지울 건 아니니까 복원을 시킬게요. 복원 시켜가지고 다시 원위치 시켜보죠. 자, 이렇게 해서 수동결산에 대해서 했습니다. 좀 많이 했죠? 예. 다음 시간에는 286페이지에 자동결산을 해볼 건데요. 요건 이제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자동결산 하는 방법, 이제 수동결산 하는 방법, 이제 2가지 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대손사업비하고 매출원가 구하는 거하고 감가상각비는 자동결산이거든요. 근데 이제 수동결산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2가지 방식을 다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데, 되도록이면 자동결산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전산회계 1급 학습하실 때도 좀 무리가 없습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동결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